자, 김기정 교수님께서 여기 균형이라는 책을 봤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다는데 그게는 절제에서 온다는데 제가 오늘은 절제하지 않고 이렇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북핵 기간이 30년이 지금 이제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30년. 그래서 이제 미중이 과거에는 협력의 시대에서 경쟁의 시대로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근본적으로 새로운 국가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정학적 위기에서 지경학적인 한반도로 한번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1992년도에 있었던 남북기본합의서하고 유엔 동시가입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6개의 정권이 노력을 했죠. 미국은 4개의 정권이 노력을 했는데 일부 성과도 있었고 일부 한계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과라고 하면은 한반도에서 이 군사적 긴장이 생길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전쟁 직전까지 갈 수 있었던 2번의 위기를 넘어섰던 것이 우리가 봐서는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금강산 관광은 김대중 정부에 시작을 했었는데 결국 이명박 정권에서 결국은 문을 닫게 됐고 노무현 정권이 시작했던 이제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두 정권을 지나면서 약 암흑기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다시 이제 대화의 물꼬가 터졌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보통 정상회담의 정치학이라고 있는데 정상회담의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한 번은 싱가포르, 한 번은 베트남. 왜 싱가포르고 왜 베트남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과거와는 근본적인 질서가 달라진 게 과거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가까워졌던 거죠. 근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쟁과 갈등이 상황이 오게 되면 이 상황을 점점 더 지속되면 결국은 북한 문제를 두고 미국, 중국이 서로 땡기면 우리는 갈 길이 없는 거죠. 점점 더 멀어지게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벗어날 건가. 중국의 버퍼로서 북한을 생각하고 미국의 버퍼로서 북한을 생각하는 한 이 문제는 풀리지가 않을 텐데 뭔가 근본적인 우리가 전환점을 한번 30년이 지났으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첫 번째 제안을 합니다. 제가 한 몇십 년 동안 여기 국회나 청와대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나 북한의 지도자는 이게 남북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고 이 목표의식을 분명히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일본이 결국 전국시대를 끝나고 덕고와 이에야스의 천하가 결국은 하나로 일본이 되고 메이지 유신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 일본이 생겼을 겁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웨일즈 지방이나 스코틀랜드나 결국은 이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 영국이 있는 거고 역시 독일도 2번의 독일의 통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독일이 있는 것이고 미국도 결국은 링컨 대통령에 의한 연방제에 의한 통일이 아니었다면 오늘 아마 13개의 주로 나눠져 있는 어떤 나라가 됐을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걸로 봤을 때 결국 우리가 남북 문제를 언젠가는 모르지만 이 한반도 전체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근본적인 이 남한과 북한 모두의 지도자들의 각성이 없이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지 못할 거다. 이거를 좀 깊이 우리가 뼈있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북한은 도대체 자기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가 라는 부분에서 저는 과거 일본이 명치유신을 할 때 전 세계로 뭐냐면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자기 국가 예산에 상당한 예산을 써가지고 국가 엘리트를 다 보내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가서 결국은 근대 일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북한의 많은 고위 관리들을 만났을 때 또 남쪽의 많은 지도자들을 볼 때 북한은 스스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북한을 끌고 가는 전략이 있는 건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개성공단을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해봤는데
점점 개성공단의 속도가 느리길래 나는 이 공무원들이 개성공단을 안 만들려고 그러는가라고 해서 나중에 계속 체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게 뭐냐면 개성공단이나 이 공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동성이나 다른 많은 나라의 사례를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그 법률로 개성공단 법률을 우리나라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의 고위 관료들을 만나보면은 해외 우리가 상하이 푸동지구나 우리가 광동성지구나 가보고 싶다는 거죠. 자유무역지대라는 것을 말로만 들어봤지 실제로 그 어떻게 작동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북한에서는 해외 이공계 학생들은 유학생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스스로가 뭔가 미래로 어떤 나라를 만들 건지 이 계획을 만들지 않는 한은 우리가 찾아나가기 쉽지 않다. 우리가 에스토니아 대통령을 제가 두 분을 전직 대통령을 봤는데 이 소련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독립 이후에 월드뱅크나 IMF 보고서에 그 조언을 받아보니까 전부 후진국으로 살라는 거죠. 이렇게 살면. 그래서 일단의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점핑 전략을 쓰자. 우리는 디지털 국가로 가자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에스토니아 도전이 에스토니아를 다르게 만들었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제 북한으로서 어떤 나라를 만들 건지 북한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고 우리도 진지한 탐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을 베트남처럼 만드는 기본적으로 이게 제가 10년 전에 미국 정치인들한테 얘기할 때는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이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개방국가를 만드는 이런 일종의 베트남과 같은 모델을 해서 이게 중국 모델에 끼워져서 서로 땡기는 게 아니고 일정한 그 역할을 주는 상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영원히 북한 문제나 북핵 문제가 풀리기가 어려울 거다. 그래서 요즘에는 미국에 자꾸 만나보면 훨씬 더 다른 각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가 통일부를 저는 너무 외교부 중심의 그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통일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앞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장기적 과제로 보고 이게 한반도 전체의 평화 번영이나 아니면 남북관계의 무슨 협력부나 이런 형태로 바꿔서 북한에게도 안심하게 하고 통일은 긴 과정에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평화를 먼저 만들겠다는 뭔가 근본적인 한번 전환이 한번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DMZ 문제인데요. DMZ 문제가 DM이 크게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접경적 우리 대한민국 땅이 있고 또 하나는 접경적 안에 상호구역이 있고 이렇게 본다면 먼저 접경지 이쪽 남쪽에 있는 땅부터 뭔가 근본적인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철원, 하천, 양구, 인제, 고성에 많은 군부대가 현재 비어 있는데 이 군부대를 비어 있는 것을 뭔가 기업 도시나 뭐 새로운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많은 군인들이 대학 군대 생활을 하면서 뭔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사회생활이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속초 같은데 동호대학이 현재가 있으면 그러면 속초에 와 있는 은퇴자들이 거기 가서 학교 직업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군인들이 몇 개월씩 거기 가가지고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 접경지역 자체가 뭔가 이 대한민국의 탄탄한 지역이 있어야 결국은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이 접경지역의 일정의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대한민국의 군대에 있는 병력 자원이 아니고 무기가 고장이 나면 춘천에서 기차를 싣고 저기 창원 가서 다 고칩니다. 창원에 정비창이 있습니다. 통신 관련된 거는 애트리가 있었기 때문에 대전에 가서 고칩니다. 5, 6개월 뒤에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창원에 있는 정비창이 매출액이 1년에 1조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춘천이나 이런 데 우리가 충분하게 이런 걸 만들어내면 훨씬 더 그 우리가 기술이나 그 다음에 많은 걸 배울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강원대학교는 그래서 열린 군대 스타트업도 만들었는데 유발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한 번쯤 이 DMZ 안에 고성 정도에 유발 하라리가 전 세계의 자율주행체가 가장 먼저 성공할 수 있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규제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금 대한민국에서 원격 의료도 어렵죠. 원격 교육도 어렵죠. 모든 게 현재 어렵거든요. 근데 디지털로 대전환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한번 고성지역 같은데 나중에 거기에 공단을 만들어서 북한의 근로자가 와서 출퇴근하는 것도 만들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뉴질랜드 임팩트 밸리라는 것이 있는데 전 세계 기후변화 위기에 싸우는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을 일정 정도 생활비를 주고 거기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팩트 밸리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기후위기나 디지털의 대전환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세계적으로 제안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DMZ 자체를 한번 DMZ 이 안에 있는 거는 유엔사의 통제를 받는다. 과연 관광하는 것도 유엔사의 통제를 받을 것인가. 이런 법률 검토도 우리가 같이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가 한번 도전해보는 임팩트 밸리 같은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한번 정부하고 통일부하고 전부 노력을 해서 이 DMZ이 세계 인류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유엔의 어떤 국제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세계인이 참여하는 방식의 사업을 해야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그에 대한 예산은 남북협력기금을 매년 썼다가 다시 또 일반회계로 반납할 일이 아니고 그걸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법률적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세계 최초의 이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임팩트 밸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마지막 고링은 남북한 FTA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남북한 FTA를 하자고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FTA가 뭐냐고 물어봤죠.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거기 핵을 포기하게 된다면 체제는 어떻게 보장할 거냐의 문제가 하나 있다면 누가 언제 어떻게 얼마를 내서 북한의 경제를 재건할 건가의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될 건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되면 5,000불을 만들어주겠다고 말로 할 일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라고 하는 우리가 북한판의 마샬 플랜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시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면 남북한 FTA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건 미국이 동의해주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쯤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일본의 아베 정부가 내놓은 것이 인도태평양 전략이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가지고 결국 미국을 설득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전 세계에 도대체 남북이 평화를 이루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무슨 이익이 있는가?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을 도와줘야 되고 당신들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무슨 경제적 이익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조금 우리 스스로의 전략을 내놓을 필요가 있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북극의 얼음이 계속 녹고 있습니다. 지금 알래스카도 얼음이 계속 녹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북극 항로로 유럽까지 가는 건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적어도 동해안의 이 오른쪽에 있는 우리가 동해안 오른쪽, 일본의 서쪽,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 알래스카 이렇게 되면 여기가 알래스카도 미개발 지역이고 블라디보스톡도 미개발 지역이고 북한도 미개발 지역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동쪽도 미개발 지역이고 일본도 서쪽도 미개발 지역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과거 1930년대 샌프란시스코 미국의 우표를 보면은 거기서 크루즈를 타고 원산항에 왔다 갔다 하는 우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한번 이런 나비 프로젝트 왼쪽으로 가면 유럽까지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남미까지 가는 이 나비 프로젝트라고 하는 버터플라이 프로젝트인데 그럼 몸통이 결국은 북한이거든요. 북한 문제를 풀면은 모든 물류 문제가 철도나 바다의 문제나 이 또 하나의 새로운 경제 엔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국제사회에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건 제가 미국에 가서도 얘기했을 때도 설득력이 높았고 일본 정치인들은 대부분 태평양 전략이었기 때문에 전부 오사카나 동경이 전부 태평양을 향해 있는데 서쪽이 미발달 지역입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 정치인도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했고 러시아 정치인들도 블라디보스톡을 뭔가 끌어당겨야 되는데 이 동력이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한번 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 전략을 갖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게 견인해 나갈 때 뭔가 의미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저한테 준 아이디어인데요. 유엔 사무총장이 됐는데 가보니까 아프리카 정상회의도 있고 중동 정상회의도 있고 남미 정상회의도 있고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도 있는데
정작 중요한 전 세계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이 동북아의 정상회담이 없죠. 지금 우리가 한중일 정상회담도 지금 제대로 안 열리고 있죠. 그래서 동북아 정상회담이라는 이것을 만들어낼 때 결국은 우리가 의미 있는 이 한반도라는 것 자체가 세계인의 관심 속에서 결국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반기문 총장이 저한테 준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뒤에 더 구체적인 과정은 우리 전문가분들이 많이 아실 거라고 보고, 그럼 지금 또 변화된 질서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한반도가 뜨고 있죠. 한국이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노랫말을 배우는 사람들이 전 세계 1억 2천만 명이라니. 근데 저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과 기후위기와 수명 120세 인간이 등장했다는 것, 그 다음에 미중 경쟁이라는 것, 이런 걸로 막 스핑크스, 이 문제를 푸는 자가 세계 문명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이게 현재의 국면으로 보면 미국 대통령이 여태 어떤 대통령이 웨이퍼를 들고 나와서 했다는 건 기술 전쟁의 핵심 전쟁인데, 그러면 결국은 지금은 산업혁명 이후의 세계 질서 변화를 예고하는 거와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기술 전쟁의 승자가 돼야 되는데, 이 중간에 있는 거는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에 수정궁 전체 유리로 만들어서 만국 박람회를 만들었을 때죠. 예. 자, 이게 20세기 미국이었습니다. 자동차, 포드, 뭐 컴퓨터까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건가? 미국, 중국이 결국은 기술에서 원천 기술이 앞서 있으면 우리가 모든, 저는 한반도에서, 한국에서 전 세계 기술 경진대회와 벤처 경진대회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우리가 영화 배우가 되어 성공하려면 헐리우드로 가고, 벤처를 성공하려면 우리가 실리콘밸리로 갔는데, 이런 세계적인 기술 경진대회를 한국에서 해서 아시아에서 성공하려면 한국으로 가야 된다. 이런 기술 경진대회를 해나가면 우리가 훨씬 더 이런 기술 경쟁에서 우리가 한반도가 의미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결국은 이 백신 이거 하나를 개발하냐 못하냐가 관건인데, 대한민국이 어쨌든 지난 30년 동안 1등을 보낸 데가 의과대학이잖아요. 여기서 뭔가 변화를 꾀해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550만, 제주도보다 작은데 거기 세계적인 나라가 됐는데 영어를 쓴다는 게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영어 과외비를 제일 많이 쓰고 영어를 못하는 나라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 MB 사장도 계시고 KBS도 나와 계시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공영방송에 주요 드라마나 이런 걸 전부 내가 영어로 보려면 영어로 보고, 중국어로 보면 중국어로 보고, 더빙으로도 볼 수 있고 자막으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나가면 훨씬 더 외국어 습득 능력이 높아질 거고 과외비는 줄어들 거고,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더 하나는 이게 BTS인데, 저는 이제 국제평화유지군 PKO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평화유지인데 이제 기후위기군을 국가가 만들 때가 안 됐는가요? 유엔이? 그럼 기후위기군의 창설 같은 거를 한국이 주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 남태평양 보면은 한반도만한 쓰레기 섬이 있는데, 이런 캠페인을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만약에 BTS나 이런 분들이 주도해 나가게 된다면, 과거 우리 1960년대 비틀즈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반전 사상을 만들었다면, 오늘날 BTS 이분들이 만두 얘기만 하니까 한국의 만두 시장이 난리가 났잖아요. 전 세계 젊은이가 기후위기와 우리가 싸워서 이기자는 이런 캠페인을 해나가면 훨씬 더 한반도가 의미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게 대한민국이 결국은 인류사에 거듭나는 나라가 되려면은, 이게 지금 아시아의 다국적 기업 본부하고, 이거 싱가포르 4,200개, 홍콩 1,389, 일본 542, 한국 82.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 나갈 때 결국은 세계적인 나라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세계적인 나라가 돼야 대한민국이라는 땅 자체가 세계인의 인재가 세계의 기회의 땅이 되어야 또 한 번 이게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통일에 가깝게 가는 거다. 왜냐하면 그래야 경제 엔진에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이것도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단순 무식하게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가 싱가포르 정도의 이 생산성과 경제력과 이 정도를 가지면은 우리가 독일만한 나라가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실리콘밸리 정도의 혁신 경제 역량을 가지면 이거는 제가 우리 강원도 출신 홍남기 부총리한테 물어봤죠. 우리가 만약에 저 실리콘밸리 정도의 혁신 역량을 대한민국 전체 가지면 어떻게 되죠? 명실상부한 세계 3위 국가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1985년 전에 손기정 선수가 이 베를린 올림픽 출전했던 이 기차표 티켓인데, 기차표 티켓이 뭐냐면 동경부터 베를린까지 가는 기차표 티켓입니다. 85년 전에. 그러면 관부 연락선이라고 그러죠. 저기서 우리가 후쿠오카에서 부산까지 와가지고 부산에서 하얼빈으로 가서 하얼빈에서 폴란드 바르샤바로 가서 베를린으로 갔던 게 85년 전에 기차표 티켓인데, 제가 정말 이 중국하고 러시아 땅을 많이 가봤거든요. 만약 이런 우리가 기차나 이런 길이 열렸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의 에너지가 많은데 이 젊은이들한테 정말 10,000km짜리 기차를 타고 가는 수학여행을 다니고 그랬을 때 우리 젊은이들이 꿈이 생기고 미래가 있고 기회가 있는 거다라고 해서 그냥 남북한 문제가 남북한 문제가 아니고 평화가 경제고 한반도라는 게 적어도 독일만한 경제를 넘어서겠다는 거, 더 나아가서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만 미국, 중국 사이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큰 꿈을 우리가 가지고 새로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길어서 죄송합니다.